진정한 부는 관계에서 나온다. 당신에게 도토리 한 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한 알을 땅에 심으면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나무를 만드는 데 투입된다. 나무가 아무리 우람하고 울창하게 자라도 도토리 한 알은 나무 한 그루밖에 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의 나무가 도토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도토리들이 각각의 나무가 되면 당신은 머지않아 숲을 가지게 된다. 이 도토리들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회계사, 변호사, 웹 디자이너 등 각종 직종과 역량의 사람들이 거기 포함된다. 그들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당신을 도울 팀을 꾸려라. 부자들은 타인의 자원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신의 소득을 높이는 것,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일찍부터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해서 부를 증식했다. 이는 타인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양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전적 보상이나 기술 공유의 대가로 당신에게 시간을 보태줄 사람들을 찾아 소득 창출을 위한 팀을 구축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관여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든다. 자기 사업을 하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레버리지는 순수한 일인 체제에서는 벗어난 형태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영리 능력을 키우거나 발전 전망을 확대할 수가 없다. 남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당신에게는 남들의 시간과 능력이 필요하다. 레버리지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한 이해가 돈의 증식과 부의 축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 팀을 구축한다는 건 사람들의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강점을 헤아려서 그들의 적성과 소질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나 일자리를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상세 계획 수립에 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할 줄 안다.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두루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람들을 각기 능력 발휘를 위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서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고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업 전체를 진전시키는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그들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재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종류의 레버리지다. 불을 부르는 경청의 기술. 불을 향한 여정에 남들과 공조하기 시작할 때 최대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 있다.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의도와 바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들의 의견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사업으로 묶이는 모든 주체와의 관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경청에 기초한다. 이는 진리지만 그 진리를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한 듣기와 경청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메시지를 접수하는데 실패하고 관계를 망친다. 불통은 상대방에게 위축감과 자괴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발전에 좋지 않다. 만약 상대의 생각을 계속 무시하면 정서적 유대가 끊어지고, 그러면 상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창의적 발상을 얻기도 힘들어진다. 경청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온전히 납득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한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 인지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이 표정이나 손짓 같은 보디랭귀지를 통해 비언어적으로 전달된다. 경청은 수동적 활동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하기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한다. 우리의 마음이 대화를 앞질러가는 바람에 상대의 기분, 의견, 관점을 온전히 파악할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 또한 주의 산만과 미리 짐작해서 판단하는 것도 경청을 방해한다. 따라서 상대에게 집중하고 상대의 말뿐 아니라 제스처까지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이다. 여기에는 상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할 의무가 따른다. 경청은 당신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그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상대방의 마음과 창의를 열고 그들과 온전히 소통하는 문이자 통로다. 경청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경청도 쉽지 않지만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
역시 생각만큼 쉽지 않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장황하고 복잡하게 하거나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 경우 상대는 흥미를 잃고 주의를 돌린다. 결국 소통이 끊어진다. 그런가 하면 회의감이나 두려움이 자기 표현을 막을 때도 많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낯선 분야에서 일할 때 특히 그렇다. 나는 회계사를 만나면 갑자기 말을 잃는 사람을 자주 본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 싫어 질문조차 꺼린다. 하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발언하는 용기를 전제로 한다. 바보같이 들리거나 뒷북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사실이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사이의 신중한 균형 잡기다. 정직, 존경, 선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각자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좋은 의사소통 기술은 갈등은 해결하고 성취는 공유하게 해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직업적, 개인적 관계를 두텁고 강하게 만든다.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나쁜 경험을 하면 거기에 결부된 감정을 쉽게 털어내지 못한다. 심하면 머릿속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계속 재생한다. 이는 부정적인 신념을 새로 찍어내는 일과 같다. 앞서 논했다시피 신념은 강력한 것이라서 한번 마음속에 품으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해당 사건을 곱씹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비슷한 사건을 계속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고 묵은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용서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당신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당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감정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일은 한 번쯤 엇나가기 마련이다. 누구나 남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행동했다가 뒤늦게 후회한다. 누구나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다. 사업도 인생도 뭐 아니면 도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확대 해석도 금물이다. 마음을 항상 열어두고 때로는 경솔함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만회할 기회의 중요성을 굳게 믿는다. 내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때가 많았다. 이런 경험으로 나 역시 남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그러이 용서하자. 자신의 지난 실수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받은 사람은 당신과 더욱 돈독히 연대할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과 같다는 비유를 좋아한다. 문제의 5%만이 실제 사건이다. 나머지 95%는 거기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의 95%는 당신의 의식적 통제에 달려 있다. 두려움을 잔뜩 먹여서 압도적인 위협으로 키울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시야를 넓힘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도 있다. 문제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은 축소된다. 반대로 시야를 넓히면 마음속에서 문제가 작아진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멘토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3자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당신의 관점 이동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사 없이는 부도 없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배운다. 선물과 호의를 받으면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아이에게 감사란 그저 피상적인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진정한 감사의 기본 단계에 이른다. 왜일까? 자립을 해봐야 비로소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남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남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평생 갚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가 우리가 처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감정을 경험하는 때다. 감사라는 감정은 당신에게 부의 느낌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의 감정이다. 아직은 남들에게 받은 것에 감사할 뿐.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깊은 감정은 아니다. 많은 이가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말한다. 다만 부를 끌어당기려면 그 감사가 깊고 진한 감정이어야 한다. 사탕발림한 말은 불을 끌어당길 만한 에너지도 진동도 제공하지 않는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불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방법이다. 깊고 감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사건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 인식은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일시적 기분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의 내재한 태도가 된다. 그리고 곧 당신의 성품과 능력의 일부가 된다. 만약 감사가 소유물, 사업, 소득처럼 물질적이고 덧없는 것들에 좌우된다면 당신의 마인드셋은 변하지 않는다. 영구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것에 집중될 때 비로소 감사가 당신이 가진 기존의 영구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일부가 된다. 이 변화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감사를 표하는 방식을 보면 된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당신은 감사한 것들을 나열하는 대신 종이에 단 하나의 문장을 적게 될 것이다. 나는 감사한다. 당신은 특정한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 감사를 삶에 드러내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를 선택해 큰 소리로 말하자. 나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감사한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감사가 더 심오하고 절대적인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장려하자. 오랫동안 꿈꾸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감사다. 그리고 지금 이 무조건적 감사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그 삶을 만들어줄 여러 상황을 끌어들이게 된다. 위의 내용은 밥 프록터 부의 원리에서 참조한 것이다. 영상을 꾸준히 보았다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쯤 당신도 부의 창출이 왜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닌지 알았을 것으로 믿는다. 부의 창출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문제다. 이제 당신이 이 기법을 당신의 삶에 시행할 때다.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기법을 실행하고 발전시켜서 당신이 새롭고 영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당신이 목적지에서 지나온 인생의 사건을 돌아볼 때 부를 창출하는 힘은 처음부터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성취가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 스미고 있다. 이제 당신이 자신만의 고유함을 수용하고 지금의 삶의 진정한 부를 표출하기를 적극 권한다. 결정을 내리자. 마음을 먹자.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작은 배에 올라타자.